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모텔 황제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증여세를 절세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 취득세나 또는 양도소득세가 주 관건이죠. 예, 양도소득세에 의해서 상담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종합소득세 또는 이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예, 거기에 걸맞춰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증여세 분명히 절세 효과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증여세를 보다 절세할 수 있는 효과를 꼭 기억하셔서 효과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타이틀은요, 종합소득세와 이중과세의 조정인데요. 결론은 증여세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좀 알고 계실 거고요. 이중과세의 조정,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중과세의 조정.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한 가지 과세 표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과세 표준, 과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과표를 가지고 두 가지의 세목으로서, 한 가지 세목, 두 번째 세목을 통해서 과세하지 않겠다.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발생되기 전에, 신설되기 전에, 향후에 이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신설이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납세 의무자가 이제 성립되는 게 많았는데요. 일정한 요건이 되면 종부세까지 납부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요. 예전에는 재산세를 1,500만 원을 냈다. 네, 1,500만 원을 내고 종부세를 4,000만 원 냈다. 그러면은 총 5,500만 원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 어떤 똑똑하신 분이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했습니다. 예, 이중과세 아니냐, 이중과세 아니냐. 그래서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정이 됐는데요. 지금 현행법상은 재산세를 1,500만 원을 냈는데 종부세가 4,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과세가 됐으니까 종부세에서 다시 재산세를 뺀 나머지 2,500만 원만 이제 지금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이후부터는요. 이게 바로 이중과세의 조정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와 이중과세 조정.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증여재산에 대해서 수중자, 증여자가 있고요. 네. 재산을 주는 사람이 증여자죠. 네. 수중자, 재산을 받는 사람, 네. 무상으로 받는 사람, 받을 숫자, 수중자. 예. 증여재산에 대해서 수중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네. 이게 원칙이죠. 네. 두 개 다 부과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한 수중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요.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거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특수관계 법인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법인이 있고요. 네. 아버지가 법인이 있는데 이제 아들 법인에게 특수관계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특수관계로 이렇게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가 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 의제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중과세 조정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중과세 조정을 안 한다는 거니까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청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청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을 한다는 거는요. 조정을 한다 그거는
납세의 의무자인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죠. 네. 납세의 의무자에게는 네, 좋은 일입니다.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특수관계는 조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예, 타익 신탁의 경우 신탁 이익에 대하여는 타익 신탁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요. 내가 어떠한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서요, 내가 다시 돌려받는 거, 이거는 자익 신탁입니다. 자익 신탁. 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신탁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제3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타익 신탁으로 합니다. 이거는 타익 신탁. 네. 타인에게 이 수익이 가는 거니까요. 이게 타익 신탁이죠. 타익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죠. 근데 이 경우에는 타익 신탁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이 말은 타익 신탁의 경우에는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타익 신탁에서 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이익이 발생이 되면 이익에서 이제 소득세를 뺀 나머지 차감액 있죠. 예. 남은 차감하게 된 이익의 차감액이 있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여세. 그렇죠? 예. 그래서 이중과세는 아니죠. 예, 이익을 뺀 나머지만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거는요. 소득세를 뺀 나머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가 세 번째고요. 이 세 번째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잘 아셔도요. 예, 괜히 필요 없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민법상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3자 간의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요. 지금 민법상 내용 플러스 세법상 내용이 아주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3자 간에 의한 계약에서는요, 여기 이제 요약자가 이제 출연을 합니다. 요약자가 출연을 하고,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낙약자가 하나 또 출연을 하고요. 3자 간의 계약이 한 명이 더 출연 인물이 나오겠죠? 네, 여기에 이제 수익자가 나옵니다. 수익자. 네. 그래서 요약자가 낙약자하고 계약을 해서 그 수익을 요약자에게 이게 귀속이 된다면 자익 신탁이고요. 요약자하고 낙약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이 된다면 이러한 계약은 타익 신탁의 경우는 이런 계약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A은행에 원금 5억 원을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했습니다. 갑이 A은행에 5억을 이제 신탁을 했고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했답니다. 원본의 수익자는 갑. 네. 원본의 수익자는 갑. 그리고 수익의 수익자는 을. 헷갈리죠? 네. 수익의 수익자는 을. 을이 이제 갑의 딸입니다. 네, 갑의 딸. 원본의 수익자. 5억이 원본이죠? 원금이죠? 원금은 다시 갑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억을 A은행에 신탁을 맡겼으면 이제 이자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수익이죠? 예, 이자에 대한 수익은 을에게 준다는 그런 신탁 조건을 했다는 겁니다. 특약을. 그리고 신탁 조건은
연 3%의 확정 이자를 준답니다. 연 이자율 이제 3%. 예, 그러면 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 5억은 다시 값으로 가는 거고요. 매년 3%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을에게 준다는 거죠. 신탁 기간은 1년. 네, 1년 기간까지 나오네요. 네, 기간은 1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약자가 갑이죠. 네, 갑. 그리고 낙약자는 이제 A은행입니다. A은행. 그리고 수익자. 예. 수익의 수익자. 이거는 이제 을이죠. 네, 갑의 딸입니다. 네, 이렇게 요약자와 낙약자가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소득세는 얼마가 나오고, 증여세는 얼마가 나오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니까는요, 타액 신탁의 경우니까는요, 이런 경우에 소득세와 증여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예, 을이죠? 예, 갑의 딸 을이 이 수익자가 소득세도 납부해야 되고요. 네, 증여세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탁의 이익을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보면요. 신탁의 이익. 신탁의 이익이 얼마죠? 5억에, 예. 5억에 예, 연 3%죠? 예. 3%면은 3, 5, 15, 1,500만 원이네요. 예. 1년이니까 1년 동안 1,500만 원은 내 딸에게 줘라.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5억은 나에게 달라. 이런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의 수익자, 을은 신탁 이익에 1,50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1,50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증여세도 납부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제 소득세를 먼저 계산을 하고 1,500만 원에서 소득세를 뺀 나머지는 이제 증여세 과세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세가 얼마일까요? 소득세. 여러분들 이제 은행에 이제 적금, 뭐 예금, 이제 신탁 많이 해보셨죠? 그러면 이제 원천 징수하시죠? 예. 원천 징수를 뺀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지급하지 1,500만 원 다 안 줍니다. 은행에서. 그러면은 1,500만 원이고요. 1,500만 원에 원천 징수세율이 14%입니다. 14%를 뺀 나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급을 받죠. 을에게 주겠죠. 210만 원이네요. 210만 원하고 이제 지방소득세 10%가 이제 부과가 되죠. 예. 지방소득세 210만 원에 대한 10%. 그러면 21만 원. 그러면은 을은 소득세 210만 원과 지방소득세 21만 원을 납부하고 뺀 나머지만 이제 수령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얼마를 수령하냐면 을은 얼마를 수령하냐면 1,500만 원에서 마이너스 210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21만 원 21만 원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1,269만 원 1,269만 원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증여세는 갑이 딸인 을에게 10년 동안 직계 비속에게는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5천만 원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한 푼도 안 줬다면은 이게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받겠지만 일단은 이제 과세 표준으로 본다는 거죠. 1,269만 원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경우인데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요. 보험자. 그 다음에 이제
피보험자네요. 네, 피보험자, 보험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 똑같은 구조입니다. 제 3자를 위한 계약인데요. 어머니가요, 피보험자예요. 어머니. 그리고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그리고 수익자가 이제 아들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모텔 황제에게 이제 보험을 가입해서 여기서 수익이 발생되는 건 나한테 주지 말고 내 아들에게 줘라 이제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니까 상속을 받는 거는 이제 상속세 이제 귀속되겠지만 이게 이제 증여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난감하다는 거예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역시 여기에서 보험회사에서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보험금을 이제 수령을 하지 않습니까? 보험금을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증여로 보아가지고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어머니는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납부를 하고요.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제가 보험회사에 이제 청구를 하죠. 보험금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보험금을 받으면 제가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갑은 굳이 수익자를 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굳이 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쌓이면은요 과세관청에서 찍힐 수가 있거든요. 굳이 수익자를 따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원본의 수익자도 본인에게, 수익의 수익자도 본인에게 해서 일단 1년이 지나면은 본인이 231만 원이네요. 231만 원만 원천 징수 떼고 본인이 수령해서 딸에게 조용히 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나 이렇게 보시면은 은행의 현금 흐름을 다 내다보진 않아요. 2천만 원 이상씩 현금 흐름이 가면은 일단 금융감독원에게 은행이 이제 보고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렇지만은 그게 어디로 해외로 돈이 유출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과소비를 했다든지 그러다가 턱 걸렸어요. 걸리면 그때부터 이제 소급해서 이제 추적을 합니다. 소급해서 역으로 추적을 하는데요. 현금 흐름이 이상이 없다면 소급해서 갈 일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이렇게 작은 금액은 하물며 이런 작은 금액이 계속 누적이 되고 이게 찍히게 되고 이게 이력으로 남게 되면은요 언젠가는 한번 이게 세무조사가 나가게 되면 이게 다 걸린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다 걸려요. 그래서 굳이 요약자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수익자를 딸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괜히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금액이 작으니까 비과세계니까 세탁이 없겠지만 이게 금액이 좀 크다가 보면은 5천만 원 이상이면은 이게 걸리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뒤졌을 때 쌓이고 하면은 이게 이제 가산세가 붙고요. 또 가산금도 붙습니다. 가산금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본 세금에 가산세도 붙고 가산금도 붙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실 때에는 생전에 증여를 해주시는 건 좋지만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증여를 바로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은 빼도 박지도 못합니다. 항상 금융자산으로 약간씩 유도리 있게 좀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역행하는 흐름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물 흐르듯이 가면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내가 내 아들에게 한 10억의 현금을 조용히 줬습니다. 현금을 10억을 현금을 내가 증여를 하고요. 증여세를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 조용히 계속 간다면 아무 하자가 안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확률도 있는데 내 아들이 이 10억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돈을 엄청 쓴다든지, 뚜렷한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또 아니면 뭐 명품 가방을 지 애인 A, B, C, D에게 계속 명품 가방 1000만원짜리를 하나씩 사준다든지, 직장도 없고 수익도 없는 사람이 외제차를 갑자기 현금으로 일시불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러면 덜컥 걸린다는 거죠. 거꾸로 조사가 간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올까요? 아버지한테 간다는 겁니다. 조사에 다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세무조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타익신탁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증여세, 절세 효과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자기가 이제 모텔을 이제 매도를 하셨어요. 매도를 하셨는데 이제 모텔을 매도하시고 나니까 이제 대출금 갚고 이제 현금이 남지 않습니까? 네, 현금이 남아요. 현금이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이제 갑이 아버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역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텔을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모텔을 새로운 모텔을 이제 X 모텔을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이 모텔을 매수할 때 아들 명의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들 명의로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금방 갓 전역한 아들이 어떠한 수입이 있어서 현금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서 X모텔에 대해서 대출금 나머지를 한 현금 8억 정도를 잔금을 치르고 취등록세를 어떻게 낼 수가 있느냐. 이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다 찍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경우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요. 또 대출금도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계속 아버지 앞으로 사업자를 가지고 아버지가 계속 이제 A 모텔을 이제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현금 흐름이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가 사업자도 있고 또 아버지 카드로 이제 사용도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세금도 많이 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X 모텔을 매수하실 때 적정한 본인이 원하는 대출금이 나오는 거지 감정가 대비 대출이 나오는데 차입자가 신용이 안 좋고 그러면은 이거 대출 해주지 않습니다. 제 금융권이 어떤 데인데요. 제1금융이든 2금융이든 이게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출을 아들이 차입을 하기도 어렵고 현금 흐름이 맞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세무관청에서 증여에 대한 과세가 나올 수가 추징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몸을 좀 사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 아들 앞으로 했습니다. 감행을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아들 앞으로 했어요. 그러면 아들 앞으로 이제 사업자도 이제 내고요. 장사를 합니다. 운영을 해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와요. 그 상태에서 아들이 해외에 가서 펑펑 돈 쓰고요. 뭐 카지노 가서 돈 쓰는 게 다 누적이 돼서 잡혔습니다. 잡혔으면 다시 이게 역추적 돼가지고요. 역추적 돼가지고 아버지께서 한 10억 정도 증여한 시점까지 전부 다 이게 다 들통이 납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소급해서 증여세 플러스 가산세, 가산금에서 전부 다 추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적인 거는요. 타익 신탁의 경우는 소득세도 납부하시지만 증여세도 납부한다. 그래서 결론은 굳이 수익자를 제3자를 수익자로 할 때 직계 좀비속에게 할 필요가 없다. 본인이 다시 원본의 수익자, 수익의 수익자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게 좋다. 이 상태로 계약을 하는 게 좋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은요. 소득세와 이중과세의 조정이었는데요. 증여세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